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경찰 수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아버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망 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하게 된 경위, 왜 아버지 말대로 진짜 아이가 쓰러졌으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느냐? 예. 결국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아니냐? 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형을 좀 받기 위해서 자체 법률 지원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법적 검토까지 하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갖다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설사 이 아버지의 주장대로 아이가 목욕탕으로 하다가 강제로 하다가 쓰러졌다. 예. 예. 그랬을 경우에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보내야죠. 그런데 장시간 동안 방치해가지고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가지고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게 찔러서 살인이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아픈 사람을 가만히 놔둬도 살인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일반 살인죄하고 똑같이 처벌된다는 겁니다. 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조금 아까 저희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그래요. 네, 드러난 범죄를 보면 사실 끔찍합니다. 아이가 죽은 그 사체를 좀 끔찍하게 훼손한 다음에 또 일부는 버리고요. 예. 일부는 냉동고에 무려 3년 동안 보관을 했습니다. 예. 그 보관 이유에 대해서도 어떤 명쾌한 동기도 내놓고 있지 못해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가 의심된다라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2명이 투입이 돼서 이 심리 분석을 했는데 1차 조사 결과 뭐 그걸로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차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로는 보기 좀 어렵다. 만약에 더 계속 본다면 2차에서 좀 더 면밀한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시신을 다 못 넣어서 일부는 버렸다. 뭐 심지어는 뭐 그 변기에다가 뭐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사이코가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굉장히 예. 의구심을 가질 뿐인데요. 어쨌든 1차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 맞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 영향을 미치나요? 어떻습니까?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과거에 폭력을 당한 모든 아버지들은 모든 아이들을 학대해야 될 겁니다. 옛날엔 다 매 맞고 자랐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면 과거에 나도 실제 어머니에게 체벌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이와 관련돼서 이 진술을 좀 무조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체벌 혹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학대가 있을 때 그 중요한 원인이 아버지로부터만 온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중재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에너지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체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내 과거로 돌리기가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이 남자아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또 딸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 딸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학대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가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 어머니가 그 딸에 대해서 대했던 방식은 굉장히 학교에서 적극적이고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딸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키웠을 그러면은 이 아들에 대한 그 방침과 딸에 대한 방침이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이 아버지가 내 과거에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폭력 때문에 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사실 구실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옆 그 친구를 연필로 이렇게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돼가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마련해가지고 그 아이를 1학년 A를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를 부모한테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모가 이에 대해서 학교에 안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가 왜 이걸 찔렀겠습니까? 그 찔르게 된 원인은 1학년 아이가 아마 그 전에 입학 전에도 이 부모로부터 이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어떤 폭력을 경험을 했거나 또는 폭력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옆 짝꿍이 예를 들면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이 연필로 찔른 듯한 이런 게 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쩌면 사실 인간성을 상실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가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실태를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이 사례가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동 학대 실태 얼마나 심각한지 연빈 나이커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네, 국내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이 10년간 총 5만 5천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 3,800여 건에서 10년 뒤죠. 2013년에는 6,700여 건으로 74.6%나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 평균 15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믿기지 않지만 부모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이나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도 모두 부모가 저지른 일이었죠.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의 사건 가운데 32.2%, 그러니까 3건 가운데 1건꼴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기소유예가 30.3%, 혐의 없음이 13.4%로 처리됐습니다.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잔인해지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면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아동학대가 없었는데 지금 아동학대가 막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통계에 잡히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더 드러나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연빈 나인케가 설명을 해주신 대로 지금 있는 이 사례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료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10년 사이에 74.6%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74.6%가 증가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증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고가 된 것이 있고 신고가 된 것 중에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게 지금 나와 있는 그 건수들이고 그 건수들의 증가율이 지금 74.6%예요. 그걸 봤더니 하루에 기본적으로는 15.2건 정도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엄한 아버지, 엄부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엄하다는 것 자체가 체벌을 허용한다 이런 의미랑 거의 동가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무조건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학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아이에게 심각한 수준의 체벌을 한다면 이건 학대 수준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일단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학대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도 그러합니다. 이 아이가 학대를 받거나 혹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참 하고 나서야 신고를 그것도 할까 말까이고 또 막상 신고를 한다 그러면 당신이 내 집안일에 왜 관여를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처벌도 방식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도 굉장히 솜방망이이고 과연 다음번에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솜방망이가 많기 때문에 학대 끝에 사망하는 아이들도 발생하는 거죠. 저게 왜 처벌이 기소유예가 30%겠습니까? 이 처벌 대상이 대부분 학부모들이거든요. 예. 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부모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상적인 부모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정도로 때릴 수 있다. 이게 사법기관도 문제거든요. 왜 그렇죠. 기소유예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하면 뭡니까? 다시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와 관찰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 관찰이 기소유예 처분에 뒤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폭력을 하게 되고 아이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왜 때렸는지를 물어보니까 이게 키우는 법이 서툴러서 이런 것도 있지만 화가 났을 때 또는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부부싸움 하다가 아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성장 과정에 당연히 우리도 또 성장할 때 다들 문제도 일으키고 말썽도 부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적어도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부모들이 화가 나거나 혹은 때로는 여러 이유들 중에 내가 양육의 방법을 잘 몰랐다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어려움,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아이에게 풀었던 것 같다. 이것 자체가 오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용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인권을 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매를 드는 부모가, 저도 부모 입장입니다만 아이를 처음 때리는 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그 훈육하는 방법에서 폭력이 습관화되는 걸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체벌이 강화되고 결국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에 대해서 첫 번째 체벌을 했을 때는 깜짝 놀라요, 본인도. 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두 번, 세 개 번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감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반응도 처음에는 이렇게 때렸을 때 애가 막 죽을 것 같지만 몇 대 때려도 안 죽는 것 같고 아이도 그런 다음에 고쳐질 것 같은데 안 고쳐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예.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부모 입장으로서는 네가 잘못해서 내가 때리는 거다. 명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더라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감각이 무뎌지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각에 무뎌진 현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연민이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를 때릴 때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저도 보면 아버님한테 상황이 생기죠. 맞아봤고 예. 저도 아이를 때려봤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맞을 때 제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아이를 예전에 때릴 때 맞을 짓 했지만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반항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맞는 아이 때리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때리는 사람은 더 가혹하게 하거든요. 때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아, 이 아이의 마음을 상처를 입었구나. 또 아이가 느끼는 부모의 대상은 때리는 부모의 대상은 공포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를 때리는 그 집안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웃이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학교입니다. 그렇죠. 이번 이 사건도 사실은 그 전에 인천에 그 슈퍼마켓 들어온 여자아이 그 화면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만 그게 알려지니까 학교와 그럼 안 오는 장기 결석하는 학생을 찾다 보니까 알려진 거거든요. 네, 사회와 이웃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정폭력은요,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아동들,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아직 취약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 학대나 어떤 폭력은 우리가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 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우리 법에서도 선생님이 봤을 때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학교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가정 내 부모님들도 이게 내가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게 훈육인지 아니면 학대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 기준 예.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좀 법원이든지 이런 데서 어떤 학대와 적절한 훈육 사이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밝혀지게 된 계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신고한 경우지 부모나 또는 이 교사가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사가 학생들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학대가 있었다는 것은 이 멍이나 멍자국이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인 부위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근데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사에게 지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의사라든지 사회복지사에게는 그게 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가정은 가정 방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아동보호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학교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 연결도 안 되고 있고요. 아동보호법하고 이게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법률이나 보호라든지 돌봄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이가 학교에 한 번 안 오면 그거를 한 뭐 일주일이건 뭐 열흘이건 안 왔을 때 선생님이 찾아가도 없을 때 사회복지사한테 전달을 해서 사회복지사도 같이 체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데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그 운영이 되질 않고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도 이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그 아이에게 찾아가거나 이 아이를 발견하는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지질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장기 결석자와 관련해서 지금 뭐 8명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아이가 8명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8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8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또 법률 체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아이를 가려면요 밤에 가야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전부 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가정 방문을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과연 사회복지사나 교사가 방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장기 결석자 220명 가운데 이번 이 아이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아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